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가운데 나스닥을 제외하고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날 미증시는 미국이 모든 국가 대상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 일제히 급락하며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나 장 후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전쟁 고조 악재와 더불어 로마 전시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인도량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이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에 발생한 악재가 주가 급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 공포에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무려 18% 급등하며 40년 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금 선물은 1986년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관세 공포로 인해 18개월 내 금 선물 가격이 더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를 향한 세컨더리 관세 예고에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번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국가에도 적용되기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2차 관세 부과 시 공급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시작에는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해서 예외 없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부담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랑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양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에 대해서 결정 끝났다.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일 밤에서 2일 공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호 관세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많이 빠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ADR 기준으로는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고요. PBR 기준으로도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러시아를 향한 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이 때문에 유가가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같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유가가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을 겨냥을 해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세컨더리 관세를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압박을 넘어서서 지정학적 무기로서 관세를 좀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전략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세컨더리 관세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겨냥을 해서 석유 관련된 제재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컨더리 관세라는 키워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략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성공할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유가가 일단 뛰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타겟국에 관련해서 거래하는 제3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2차 관세라고 하죠. 세컨더리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겨냥해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세컨더리 관세를 경고한 것은 이제 단순한 경제 압박을 넘어서 지정학적 무기에 대해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일단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성공할 것 같고요. 일단은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하는 이 푸틴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하는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장악하기 위한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수출에 대해서 감소하기 위한 약간 국익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수출이 줄면 기본적으로 러시아 외화 수입이나 기본적으로 전쟁 자금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국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산 수입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이제 줄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그 공급급의 수입선을 다변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게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의 유통이 줄면 공급 감소로 인한 유가 상승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원유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심리적 불안과 투기적 자본 유입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제재국에 대한 효과가 이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돕는 제3국의 기업이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 제재 공조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간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의 제약도 있을 수 있는 외교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뭐 어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교적인 지렛대로서 역할을 좀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신뢰도 부분 그리고 시장 안정성 부분, 경제적인 파급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좀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컨더리 관세 전략은 향후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으로는 타격과 공포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이죠. 사실 이제 인도, 중국, UAE라든가 이런 데 이제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정 압박을 좀 줄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래국에 이제 상당히 효과를 좀 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유가가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수출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압박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어떤 원유의 상한제라든가 이후에 이제 인도라든가 중국이 러시아를 우회 구매하는데 약간 좀 싼 가격을 좀 더 찾고 있는 약간 이런 전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 원유의 실물 유가가 이제 급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블록화라든가 탈달러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에너지의 블록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친서방 국가라든가 반서방 국가의 어떤 대립 구도가 좀 형성이 되면서 러시아는 위안화랑과 루블 결제가 좀 되고 있는 약간 달러로 결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되고 있는 약간 이런 전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달러가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가 달러에 기반한 종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로 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 이란 등에서 이제 수입을 하면서 요게 대신에 이제 루블화라든가 위안화로 이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방 기업들이 이탈화되면서 제3국의 이제 리스크가 좀 회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관세는 사실은 기업들의 이제 불안이 약간 코스트를 좀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불안감이 좀 가중되면서 제3기업들은 거래를 좀 회피하는 게 좀 있고 러시아 원유로 이제 경로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약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위험 해지를 좀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반대로 중국 국영 기업들은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러시아로 약간 다시 회귀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에게 이제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단기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컨더리 제재까지 같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같이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나 기업이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제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조치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심해저 채굴 보겠습니다. 더 메탈스 컴퍼니가 이 태평양 국제 수역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심해저 채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단독으로 허가가 추진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게 사실은 건가요? 이제 국제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거나 이게 사실은 나중에 미래의 자원으로 남겨두자라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거고 사실은 환경 부분을 다 무시하지 않은 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이걸 또 허가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규범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국제 수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국제해양법원의 규제에 따라서 이제 이걸 원래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냥 허가해주고 그냥 이 더 메탈 컴퍼니가 그냥 바로 이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에 히토류가 많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강박 증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만 나오면 중국에 대해서 약간 이게 중국이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채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메탈 컴퍼니에게 허가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국제 질서나 외교 어떤 그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개국이 미국과의 어떤 더 메탈 컴퍼니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히토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 이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요게 좀 여기를 개발할 경우에 이제 대륙붕이나 나머지 부분이 약간 개발을 할 경우에 무너진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진짜 여기는 우려가 많은데 심해저 채굴을 할 경우에 이제 생태계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환경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계속 채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심각하게 되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이제 우려를 무시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심해저 채굴에 이제 서식지라든가 퇴적물이라든가 여기 오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무시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있고요. 국제적인 반발도 많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자원 독점과 이제 시장에 대한 왜곡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은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등에서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 광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이 독점한다는 건 사실은 용납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 시장에 대한 어떤 심각한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혼자 독점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정치적 동기나 어쨌든 환경 회피나 규제 우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책이 느리거나 까다로운 어떤 다작 규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혼자 독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재정적으로 규정이 좀 미비된 상태에서 채굴을 좀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또한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독으로 허가를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 봤을 때는 단순한 기업이 채굴을 한다라는 게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 질서나 외교 구조 그리고 환경 보조에 있어서도 동시에 좀 흔드는 판도라의 상자 역할을 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딛고 이걸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좀 변하게 될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 광물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미래 전쟁은 광물전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광물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 회의가 이제 광물 회의라고 하고 있는 게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어떤 확보는 광물 확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심해줘야 니켈, 코발트, 망간, 히토르 같은 배터리나 반도체 방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더 메탈 컴퍼니라는 회사 이름 자체도 메탈스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전략 당분인 것 같고,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히토르 광물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공급망이나 독립성이나 자원 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광물을 미국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 광물이 이제 미래 전략의 어떤 광물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강박관념이 꼭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어떤 정부의 파트너십에서 리스크를 분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어쨌든 더 메탈 컴퍼니에게 어떤 정도의 리스크를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모순된 현실 사이에서 타협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전환에 위해서도 실제 이제 심해 강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일시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라는 약간 위험한 도덕적 선택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만 국내 산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약간 설득적,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란을 딛고서라도 자신들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이 전략적인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피해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좀 강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로는 트럼프 3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3선 도전이 농담이 아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부터 여기서 점검을 좀 해볼까요? 일단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데 미국의 이제 수정헌법 22조를 보면 누구든지 대통령직은 2번 할 수 있고 선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선을 허용하려면 미국 연방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고 50개 주의 38개 주 의회에서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뭐 정치 분열과 민주당의 결사 반대를 감안할 때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3선 출마는 사실상 구조상 현실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허상에 가까운 유효 수자인데 이걸 그럼 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정치적 논쟁을 촉발해서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지지층을 이제 결집하겠다는 생각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있고 이제 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고 스케줄 F라고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 이제 연방 공무원들의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충성 인사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5만 명 이상의 이제 이런 정치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를 좀 장악하게 해서 이제 판결을 좀 영향력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기가 3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사법부 같은 것들을 줄을 좀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계속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을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검사 2명을 얼마 전에 이제 2명을 해고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계속 하는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본인의 이제 임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어용으로 하려는 것 같고 이런 걸 계속 줄을 세우려는 하는 것 같고 트럼프식의 약간 세습 구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부통령을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신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자신의 뭐 도널드 주니어나 이방카나 요거는 가문의 정치 세습을 좀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파 미디어나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없어도 트럼프 시대는 계속된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 리빌딩을 계속하겠다는 철학적 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다 연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선은 안 하지만 삼선보다 더 큰 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발언이 되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삼선을 넘어서 권력을 원하지만 헌법 안에서 트럼프 체제의 영구성을 노리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근데 너무 오래 권력을 잡으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맞습니다. 매몰될 네. 수가 있다라는 단점을 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선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상황이겠죠. 헌법적인 제한이나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제 지지층 결집에 대한 의도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미국 정가는 어떤 분위기를 좀 보이게 될까요? 이게 이제 삼선 발언 이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권위적인 보수주의가 제도화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재집권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와 별도로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스콘신에서 대법관을 뽑고 있는데 대법관 후보는 안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어요.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제 슈퍼팩이라고 해서 100만 달러씩 계속 돈을 주고 있는 약간 이런 식의 대신 나와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막 시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식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제도화가 시도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이제 교육화도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도하고 DEI라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식의 보수화 시도를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별도로 약간 다양한 곳에서 보수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에도 시도가 되고 있고 이제 기업에도 보수화 시도가 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정국이고요. 헌법 개정도 이제 약간 점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삼선 시도 발언은 약간 현실화 되지 않더라도 임기 제한의 폐지에 완화된 공론화될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 상하원에 그러니까 동시 장악할 경우에 트럼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요거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시스템 보호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 대한 요 작용이 있으면 민주당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보호 연대할 강화가 될 가능성이 반드시 있죠. 그리고 선거 자체에 대해서 신뢰나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게 있어서 선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있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증에 대한 선거 자체나 이런 게 대해서 염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판단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이나 이런 연방제도에 대한 집권과 주정부에 대한 갈등이 또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 자체가 없어지고 이 주정부에 대해서 연방에 가는 이 어떤 기금 같은 거를 계속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집권과 주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계속 심화될 갈등이 있어서 트럼프 갈등은 파문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 변동의 징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지층 결집과 반대로 반대 진영의 반발 사이에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블랙스톤 틱톡 인수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그 매각 시한이 4월 5일입니다. 이걸 앞두고 지금 세계 최대에 있는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틱톡에 대한 지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한 M&A를 좀 넘어서서 국가 안보나 미중 간 갈등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전략들로 좀 챙겨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틱톡 인수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인수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인수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5일까지는 여러 가지 인수가 있는 것 같고 인수하는 기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바이트댄스도 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5월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블랙스톤이 연결고리에 여러 가지 지분 투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 압박 상황에서 블랙스톤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분 구조에서 여러 가지 지배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이트댄스는 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4, 5월까지 넘겨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블랙스톤이 참여하면서 요 부분을 미국 기업처럼 만드는 약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일부 지분을 약간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인수가 아닌 지분 조정을 하는 약간 거버넌스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스톤이 전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이제 구조 조정에 참여하는 약간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약간 사모펀드 역할은 리스크 헤지와 구조 디자이너 작업을 약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시장 독점에서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 어떻게 하냐면 약간 완전 인수가 아니라 요걸 일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약간 미국 회사처럼 보이는 약간 디자이너? 약간 요런 작업인 것 같아서 요렇게 작업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이거를 인수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넘기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인수라기보다는 지분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투자가 단순한 민간 자본의 참여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에 재집권하고 2.0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미중 디지털 질서를 재설계하려는 핵심 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틱톡을 미국 플랫폼처럼 보이게 하는 지정학적인 리브랜딩 전략이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지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될지, 더불어서 앞으로의 운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우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블랙스톤이 1조 이상의 투자해서 인수여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치는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자로 이제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플랫폼화돼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 5월까지 충분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 이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주도의 지배 구조로 재편되는 플랫폼으로 될 것 같아서 틱톡의 이제 독립회사로 분할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데이터를 미국 또는 이제 제3기관에 위탁하는 타협안입니다. 가장 유력한 안인데 트럼프가 이제 국가 안보를 지켰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런 안입니다. 바이트댄스 일부 이제 어떻든 지분을 넘겼다라고 체면을 보존하는 안이 될 것 같은 이런 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시나리오 두 번째 안은 트럼프와 중국 지배력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틱톡을 금지하는 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가 이제 주장하는 안이고 트럼프는 재차 실질적 통배는 중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틱톡은 완전 퇴출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면서 이제 퇴출되는 안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안은 타협안입니다. 데이터 주권은 존속을 하게 되지만 틱톡은 미국 내 서버 오라클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서 알고리즘은 이제 사실은 미국 기관에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지분은 이제 중국에 있게 되는 약간 타협안이 되는 이런 3가지 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맨 첫 번째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완전히 어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블랙스톤에 일단 기속이 되면서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 약간 중간 단계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포장만 블랙스톤이 하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웅자를 찾게 되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3가지 시나리오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포장을 블랙스톤이 하게 되면서 지정학적인 리브랜딩으로 전략적으로 좀 세워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DEI 전면 철폐 보겠습니다. 미국 통신규제기관을 우리가 FCC라고 부르는데 이 FCC 위원장인 브랜던 카가 디즈니에 있는 DEI 프로그램이 평등고용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식 조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디즈니뿐만 아니라 컴캐스트나 아니면 CBS 같은 어떻게 보면 좌파 성향이 좀 있는 언론사들까지 이 조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같이 캐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계속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성과주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타켓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압박을 가고 조사를 합니다. 계속 이런 걸 하고 있고 사실 애플도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애플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DEI는 자율성 윤리 경영이나 ESG 일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FCC는 DEI를 법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다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 계속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닌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해야 되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정권의 규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FTC 그 브랜드커는 이걸 지명 인사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책 방향으로 정해서 이제 다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철폐해야 되고, 요거는 대학에서도 요거를 철폐해야 되는 걸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이거를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소수의 이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중요시하고, 이것들을 어쨌든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건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트럼프는 이 정권을 집권하고 나서 인종 젠더나 뭐 DEI나 ESG나 이런 부분을 전면 철폐하는 약간 자신의 방향성이나 색깔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 있고요. 미디어 중심이나 학교나 요 미디어를 어쨌든 중요한 어떤 시발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계속 책정하고 디즈니를 어떤 시발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첫 번째 타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어떤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시발점을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어떤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디즈니뿐만 아니라 ABC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타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타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고요. 이게 면허랑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고, 정부 규제를 받는 요 어쨌든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면허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송뿐만 아니라 요 전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수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인사 정책이나 마케팅 채용 기준에도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전쟁의 어떤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정쟁의 어떤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높고, 정책 권력이나 문화 정책이 거꾸로 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노동법에 대한 위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독립규제기관을 통해서 이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정치 도구화라는 개념 사이에서 아마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핵심 충돌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번 사건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정치적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FCC가 이제 디즈니나 ABC나 컴캐스트 같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방어 프레임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민주당과 함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언어 수위를 조절한다거나 이제 공식 정책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규제 프레임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인종 젠더나 기반이나 전수조사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FCC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택적 축소나 재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로 거고, 이제 이게 제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벌금이나 투자나 제어가로 갈 경우에 이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제어가나 이제 아예 기업 자체를 제어가를 안 내주거나 이럴 경우에 기업 자체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버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땐 아예 산업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기업 문화가 리셋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공화당이 이제 계속 집권하거나 다수당이 될 경우에 요 자체는 이제 산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나 아예 이런 소수자나 중심으로 역행되거나 캠페인이나 소송까지도 다 이어져서 이게 이제 DEI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법과 리스크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기업 문화 자체가 이제 다시 비정치화에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아예 이제 정체적으로 이제 데모스트레이션이 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정치 문제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지금은 이게 이제 DEI가 약간 어떤 문화의 전환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화의 어떤 핵심이 약간 뭔가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DEI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사 그리고 철폐 논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로는 디지털 트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AI를 통해 선보이게 되는 HMM의 디지털 트윈 전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은 실제 모델을 이제 외모와 움직임을 AI로 학습을 시켜서 디지털 복제 모델을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촬영 없이 마케팅 이미지와
콘텐츠를 생성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복제 모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선보인다라는 약간 이런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패션 산업에서 패러다임의 이제 전환의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션 산업은 이제 물리적 모델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서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실제 촬영을 하거나 오프라인 쇼를 하는 게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이제 디지털 모델이 나서서 AI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이제 제작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가상 모델이 AI 쇼룸에서 이제 디지털 런웨이를 한다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옷을 입혀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패션은 더 이상 이제 무대 위가 아니라 알고리즘 위에서 이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뭘 입고 갈 수 있을지를 선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옷을 입을 때 뭐 이가 나와서 마찬가지시겠지만 뭘 입고 갈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옷을 입을 때 뭘 입을지를 가상의 옷에서 입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 생태계의 재편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누군가의 또 직업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직업을 위협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모델이나 스타일리스트나 포토그래프나 메이크업의 아티스트들이 촬영 없이도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HM이 이제 모델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점이 촬영 횟수를 이제 횟수가 제한되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되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광고, 출판, 엔터테인먼트 일자리 충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직군이 대체되는 서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델의 권리나 이제 이 알고리즘 윤리에 좀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마케팅이나 효율성과 리스크가 동시에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게 24시간 언제든지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가짜가 소비자의 불신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소비자 감수성의 어떤 감수성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패션 업계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델이 실제로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 형태라면 그걸 그대로 AI를 적용을 해서 그대로 AI가 실제 모델을 복제하게 되면서 옷을 입은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노동권 침해나 정형화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디지털 윤리 시스템을 어찌됐든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장은 어떻게 재편되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단기, 장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점도 좀 많은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뭐 테스트 확산 시기가 있을 것 같고 디지털 휴먼 산업화가 대중화될 것 같은 시기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재편될 것 같은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다양한 이제 표현이 재정의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감소될 것 같고 진짜 사람의 권리가 희석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 기준이 이제 어쨌든 획일화되고 이제 왜곡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점점 더 비정상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AI의 다양성이나 편향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백인의 마령체구나 서구의 미적 기준이 중심이라면 이게 약간 차별화된 이런 게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가 약간 불분명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누구께 정확한 누구 건지에 대한 법적 문제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될 거 이게 진짜야? 이게 뭐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진짜 지워지는 순간 소비자의 감정도 이탈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TV는 사실상 효율과 혁신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이제 인간의 자리가 어떻게 재정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본질적으로 질문을 좀 던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사람보다 앞서서 규범, 윤리, 인간의 감수성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패션 업계 안에서도 AI를 활용하는 형태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따라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암호화폐 채굴업체 허트8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및 차남과 함께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31일 허트8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함께하는 순수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유고를 구축하는 데도 이바지할 예정이라며 추후 주식시장에 상장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허트8은 채굴 부문 지분 80% 인수를 대가로 아식 채굴기 대부분을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차남 에릭 트럼프는 향후 아메리칸 비트코인 리더십 팀에서 활동할 계획인데요.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관련 투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에릭 트럼프 아메리칸 비트코인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실천해왔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더 큰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위가 오는 4월 1일 약 1억 4,829만 달러 규모의 토큰 64만 1,900개를 언락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통공급량의 2.03%에 해당하는데요. 현지 시각 30일 토큰 분석 플랫폼 토크노미스트에 따르면 현재 수위의 유통량은 약 31억 7천만 개로 전체 최대 발행량의 31.7% 수준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최근 한 달간 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도 지난해 12월 3억 7천만 달러에서 올해 3월 31일 기준 6억 2,800만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 수위의 총 예치 자산은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서 수위 TVL은 지난 1월 20억 8천만 달러를 정점을 찍은 후 현재 약 12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수위는 20일 단순 이동 평균인 2.34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37달러 선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기술적 지표인데요. 만약 수위가 하방 지지선인 2.23달러를 하회할 경우 매도세 확대로 2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매도 강도를 나타내는 상대 강도 지수도 0.5로 약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한편 캐너리 캐피털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최초의 수익 기반 ETF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개장 전에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호 관세 부과 디데이 이틀을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진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또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복귀를 해보자면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또 참담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폭삭 가라앉았수다라고 표현해봐도 그렇죠. 괜찮을 만큼 정말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폭을 키웠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뭐 아시아 증시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어제 우리나라가 공매도저 첫날이었잖아요. 이 첫날에다가 관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좀 하락폭이 더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멘토님 어제 우리 시장 정말 참담한 거 맞죠? 그렇죠. 어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우리가 생각한 뭐 2,5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깨고 2,470포인트까지 좀 내려갔다라는 건 시장에 굉장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어저께 공매도 재개가 정말로 타이밍상 우연치 않게 공매도 재개가 됐지만 어저께 시장을 딱 세 가지로 좀 요약하자면 나스닥의 하락,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의 큰 매도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율의 급등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 하락폭에 대해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갈 거냐, 이제는 코스피는 끝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봉으로 보자면 우리가 1월 달, 특히나 2월 달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세계 증시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하시면요. 어저께 하락폭이 과연 이제 상승폭을 끝내고 하락폭이 시작이 될 거냐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1월, 2월, 3월 1분기가 어저께 종료가 됐지만 3.4% 코스피가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79% 떨어졌습니다.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코스닥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큰형격인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려 붙여준다면 코스닥도 지금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좀 떨어졌을 뿐인데 결국에는 코스피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시장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에서요. 2,500포인트를 어떻게 회복을 해나가는지를 가장 중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2,500포인트를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계엄령 사태, 그다음에 8월 달에 엔캐리 사태 정말 큰 폭의 낙폭으로 떨어졌던 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과거를 되돌려 보면은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그때가 신규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어저께 떨어지는 도중에 추가 매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시장, 약간 고개를 빼고만이 내미는 시장이 딱 보여준다면 2,5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을 해준다면 저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충분히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가 코스피에서는 0.09%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이 50분 되자마자 4%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0.72%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또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방산이나 이제 조선 쪽으로도 좀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어요. 이거는 공매도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걸까요?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우리가 한 17개월 정도 정지돼 있다가 네. 어저께 이제 그 물꼬를 탁 트인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 가지고 공매도가 어쩌다 저쩌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릅니다. 다만 뭐 다수의 언론들이 어저께 폭락에 대한 이유를 공매도로 이제 좀 약간 뉴스 플로우를 짠다든지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만약에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3% 가까이 빠졌다면 가까이 있는 일본이 4% 빠졌고요. 니케이 지수가. 대만이 또 4% 빠졌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저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3% 넘게 빠진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물론 공매도의 영향 때문에 몇 가지 종목들은 좀 떨어진 경향은 있어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의 90%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행, 그다음에 상호 관세 플러스 뭐 전체적인 관세를 20% 부과하겠다 막 이렇게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중국 증시가 그나마 좀 버텨줬습니다만은 결국엔 우리나라도 뭐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라는 건요. 저는 수급적으로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훈풍을 불어올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앞으로 2,800포인트, 3,000포인트 넘어가려면 공매도라는 기능이 순기능이 분명히 추가가 돼야 되고요. 현재 금감원에서 결론적으로 공매도 불법 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거든요. 빌리지 않고 그냥 공매도를 숫자상으로 막 사람들을 속였던 그런 불법 차입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시스템을 많이 마련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어저께 1조 7천억을 외국인이 공매도를 시작해가지고 공매도의 공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17개월 동안 여러분들 공매도가 멈춰 있었어요. 그게 어저께 하루 팍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커졌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땐 금액의 규모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규모는 아니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겁을 먼저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봤을 땐 공매도에 대한 이런 겁먹는 것보다는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 깊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제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미국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주에 뭐 PC 물가지표도 지금 높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더 지금 S에 대한 공포가 짙어진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내부적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약하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또 세계 증시를 보면 달러가 점점 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원달러 환율을 보지만 조금 더 한꺼풀 벗겨서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달러 인덱스가요. 106까지 갔다가요. 지금 103까지 떨어진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미국 달러랑 스웨덴, 그다음에 엔화, 영국 파운드, 유로화 이걸 비교한 달러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는 역시나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헌재 판결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번 주에는 발표가 나겠지 원래 저번 주에 예정이 돼 있지만 4월 달로 미뤄지면서 어저께 어떤 언론에서는 결국 6월까지 얘기하는 언론이 있는데 결국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생각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낮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화 강세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제가 봤을 땐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여질 수 있는 서학개미의 투자 확대 소식이 가장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테슬라, 엔비디아 아니면 테슬라 2배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TSLL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절반가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해서 추가 매수 관점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결국엔 원화를 또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갖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와 서학개미의 투자 금액 증가, 이 두 가지가 현재 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좀 악영향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짧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두산 퓨얼셀이 애프터마켓에서 16%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겠죠?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좀 안 네.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4천억 규모거든요. 네. 두산 퓨얼스의 매출이 4천억이기 때문에 4천억 규모의 계약 해지 공시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있지만요. 결론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그런 계약 해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양 시장 모두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오늘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어제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가 매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빅이벤트가 참 많은 이번 주 한 주입니다. 여전히 공매도와 관세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어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급락하면서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짓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한 주가 되기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까 예상 체결지수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21% 상승하면서 2,511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1.3% 상승해주면서 681.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이 코스피 지수와 함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1.5%에서 1.7%가량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아직까지 6만 전자를 터치하지는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간 이 디램 가격의 상승과 또 HBM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바탕으로 조금 우위를 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다시 상승불 켜주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 그동안 이 대차 잔고가 빠르게 늘었던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물량이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0.45%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역시 1.4%에서 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기아 1.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1.6%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KB금융과 네이버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혼조세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어제 장중 6%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2.11% 상승하면서 36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의 좀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이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오늘 10월부터 좀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는 비만제 치료 시장에도 좀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코프로가 12%까지 급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약보합권의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에서 2%가량의 강세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들 오늘은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클래시스,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이런 K뷰티 쪽에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1일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또 얼어붙었기 때문에 오늘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1.0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시장에선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되고요. 어제 이 하락장에서도 좀 견뎌줬던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는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네. 뭐 공매도 영향 때문에 조선방산이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예측이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어저께 떨어진 만큼 올라가 주진 않지만 전체적인 종목은 다 상승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현재 올라가지 않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어저께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가지고 있는 거는 다 좋지만 결론적으로 어저께만큼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테마는 2차 전지 테마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집중 타격을 받은 거는 2차 전지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왜 공매도를 맞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선방산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공매도에 대해서 좀 충격을 덜 받고 있고 2차 전지는 주가 자체도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공매도 세력들도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의 하방으로 베팅을 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NCM 배터리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고 지금은 현재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LFP 배터리라고 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저가형 배터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나 뭐 샤오미한테 화웨이한테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기차 캐즘 현상까지도 현재 2차 전지의 주가를 좀 눌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조선과 방산 쪽은 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도 계속 올라가냐? 결론적으로 조선과 방산은요 뒷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해서는 혹시나 공매도 세력들이 숏이라고 하죠. 주가의 하방 쪽에 베팅을 해놨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우리나라의 조선에 좀 도움을 요청한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공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베팅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 확정적으로 이 2차 전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현재 공매도에 좀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 와중에도 뭐 에코프로, BM,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쪽 아무래도 공매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배터리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이 로봇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으로 이제 협력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 고용량 배터리 이제 현대차 로봇에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시장 이 머리가 좋으면 체력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배터리 쪽을 보려면 이제 그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2026년에 테슬라가 뭐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비교해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단순히 걷기만 하면 현재 배터리 용량으로 한 4시간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로봇이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아니면 AI 지능을 돌리거나 하면은 1시간도 채 쓰지를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양산을 하더라도 당연히 구매자라든지 수요가 많이 일어나진 않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번째로는 배터리 용량을 어떻게 또 확보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은 상당히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LFP 배터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저가형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쓰기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는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는 역시나 가장 봐야 되는 건 삼성 SDI라는 종목이 가장 세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어저께 뉴스가 나온 게 46파이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뭐 AA 원통형 배터리를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 배터리를 양산을 하면서 휴머노이드에 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현재는 46 배터리를 쓰겠지만 좀 더 미래 한 2027년 조금 멀긴 한데 2027년 정도 돼서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폭발 위험성이 없고 배터리 용량을 키운 정말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이 삼성 SDI가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요. 아무리 빨라도 2026년부터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 양산도 아직은 정확하게 나타나져 있지 않고 더군다나 전고체 배터리는 27년, 28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3년 남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올해까지만 봐서 2차 전지를 수익을 내야지라든지 이런 개념은 현재 2차 전지 테마에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와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로 쪽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보자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이야기잖아요. 로봇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거든요. 유인 로보티스도 6%, 클로봇도 6%, 뭐 TXR 로보틱스도 6%인데 네. 로봇 쪽으로도 좀 봐도 유효할까요? 로봇 쪽은 저는 좀 아직은 안 봤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로봇주들은 아직 실적들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적이 흑자가 꼭 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매출의 확대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그거를 역할을 해줘야 될 건 삼성전자가 뒷배를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뿐만이 아니라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이렇게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움직이는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현재 미국과 중국보다는 확연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완성형 로봇주들보다는 로봇주들을 분해하고 만질 수 있는 로봇 부품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로봇 쪽에서는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관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액추에이터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종목 아니면은 LG전자가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액추에이터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로봇주들을 좀 다뤄보시는 게 좋지. 현재는 완성형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또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의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액추에이터 쪽에 부품 쪽의 로봇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쪽으로는 그래도 실적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에 또 10% 급락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HBM 밸류체인에서 지금 한화 세미텍이 지금 참전을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지금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럴 때 좀 저가 매수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독점적인 지위에 이뤘다는 건 매력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쵸. 봐야 될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어저께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기관은 지수를 지켜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관 쪽에서 어저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포인트가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어요. 네. 네,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 쪽에 들어왔고 조선 쪽에서도 약간 친환경 선박, LNG 선박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도 좀 버텨주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한미반도체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일단은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곽돈신 회장님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 많이 하세요. 예, 그렇다라는 건 자기 회사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가랑 상관없이. 곽돈신 회장님이 거의 12만 원 근처에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도 현재 물려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일단 한미반도체가 주로 만드는 게 본더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HBM이라는 반도체는요, 결국엔 칩과 칩을 이렇게 12단, 16단으로 쌓는 건데 그 쌓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미반도체의 주요 기술인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시면 TC본더라는 장비 자체를 25%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의 독과점 공급사로 TC본더를 제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하나비전이라는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한미반도체가 좀 충격을 받고 실적적인 충격 때문에 좀 어저께도 많이 떨어졌는데 결과론적으로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만 고객사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마이크론에도 고객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좀 눌러주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충분히 길게 가져가도 좋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69,000원짜리는 만약에 깨지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5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주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정비주에서는 대장주격인 한미반도체 지금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상승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3% 넘게 밀리면서 ADR로 봤을 때는 과매도 구간, 그리고 PBR로 봤을 때도 바닥권까지 터치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1% 넘게 상승부를 좀 켜주고 있습니다. 2,500선도 코스피는 다시 한번 좀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좀 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은 플러스권 지켜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해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빨간불은 켜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도 오늘 좀 중요한 지표가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아침에 돼가지고 사실 이제 반등에 대한 구간이 조금 더 우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연속성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3월 수출 이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3.1% 증가하면서
이제 2월 달 이후부터 2개월 연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요. 주력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3월 수출이 131억 달러, 이제 2개월 만에 100억 달러 이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1.2% 상승세 보여주면서 회복 구간을 일단 보여주면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의 뭐 관련된 또 긍정적인 이제 이벤트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을 해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관세 관련된 이제 리스크까지는 우리가 하루 남았는데, 사실 이제 내일 새벽이죠. 이제 세부적인 관세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주가가 다음 이제 내일이죠. 아마 관세 리스크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점에 대한 매수 가능성들도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20월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대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반면에 코스닥은 이미 기술적 분석상 일단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오늘이나 내일 이제 하방 리스크가 추가 존재한다면은 반대 매매까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는 오늘과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관련된 과열 이제 금지 종목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라든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과열에 대한 공매도 금지 사항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반등 구간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더 열려 있는 종목들을 조금 우선시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가능성 50% 이하의 이 흐름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 공매도 이제 변동성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외국 이제 JP 모건에서도 이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들도 크게 보자라는 흐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일단 경기가 침체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일단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라인이 일부 도달한다면 그래도 이제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으로 일부 가져가는 게 저는 또 이제 시장 투자자들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올해 뭐 계속 뭐 단기간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의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 거래 금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43종목이고요. 지금 만약에 오늘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자리를 켜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이렇게 거래 금지된 종목들 상승 불을 켰다면 오늘은 공매도 거래 금지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보다는 시장의 반등이 좀 더 오히려 같이 강하지 간다? 않았을까. 그래서 뭐 양쪽으로서의 수혜를 일부 받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수급적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개방적인 매수가 보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원체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악재다 호재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매크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맞아요. 열려 있다. 전략이 이 롱숏 전략들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양쪽의 악재를 중복적으로 맞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의 대차 잔고가 시장에서 출회가 되는 악재로 작용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러한 악재 흐름들이 좀 거쳐질 때쯤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이익 기조, 지금은 환율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탄핵 선고일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이러한 국내 정서에도 일정 부분 악재가 작용을 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조금 주춤했다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글로벌리 시장에서 유럽 다음으로 국내 시장의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공매도 금지 43종목 종목별로 봤을 때 일단 큰 종목들은 플러스권 찍혀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배경을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4월 2일 상호 관세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마 우리는 4월 3일부터 반영이 좀 될 텐데 오늘 아침에 나온 코멘트를 보니까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일 밤에서 2일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일부는 좀 완화된 스탠스를 정책을 좀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D-1로 자리 잡은 이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일단은 피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현금 확보보다는 기존의 주도주 성격이었던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세 타격이 없는 섹터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어제 반등했던 로봇주들도 이제 관세와 조금 더 무관한 종목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유망 가능성들이 조금 더 열려 있고 이미 이제 대량 양산이 시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정 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어제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이제 일정 부분 지분을 증여했다. 그런 좋은 이벤트들도 있지만 조선방산 쪽은 사실은 이제 공매도의 전략에 조금 더 이제 무관한.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조선방산을 건드린다면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주면서 공매도에 대한 손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수주잔고가 타통한 기간산업 쪽은 계속 우리가 조정시마다 일부 트레이딩 구간 쪽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적인 흐름을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게 종목이 반등을 줄 때쯤이면 다시 고점에서 차익 매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서 유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지금 주도주 쪽을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할 수 있는 눈높이가 워낙 최근에 높아졌기 때문에 조종시마다 전고점까지만 보고 10%에서 20%까지만 일단 반등을 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장기적 매매 전략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기존 주도주 쪽을 일단 보되 이제 관세 리스크가 일단 좀 소멸될 때쯤에는 그래도 반도체나 자동차 저평가 기대주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서 그리고 우량 대형주 쪽으로서 내기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전략을 조금 더 차별화되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너무 넓히기보다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반에 그러니까 내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월 2일부터는 관세에 대한 내용도 나올 예정이라서 이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금을 좀 볼까 해요. 어제 이제 선물 가격이 1.4% 정도 오르면서 3,128달러 선까지도 온스당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주 찾아봤을 때 대표적인 게 아마 엘컴텍일 텐데 어제는 한 14% 넘게 상승부를 좀 켜주면서 상방으로 VI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3%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어차피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관련주를 좀 찾아서 오늘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노려봐도 되나라는 고민도 되실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엘컴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몽골 현지에서 생산한 세계 탐사권 확보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한데 이거 실질적으로 금에 대해서 연관성을 크게 봐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시장에서 맞지 모르겠지만 ETF라든가 아니면 금선물 쪽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4% 이제 소득세도 안 띄는 쪽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을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달에 금을 실제적으로 금은방에 찾아가서 금을 직접적으로 샀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물로 그래서 일단 금선물 쪽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쪽으로 오히려 사야지 사실 엘컴텍이나 고려아연 이런 쪽은 금 관련 시세에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은 이게 시세에 연속적으로 동기화가 100% 된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단기적인 시세가 반등할 때 일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엘컴텍과 금은 사실상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일단은 3% 넘게 하락하고 있고 어제도 상방 VI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도 아래도 꼬리가 굉장히 길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될지 잠깐만 보고 갈게요.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 타격을 어제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숫자 안 나오는 쪽 더 위험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쪽이 2차 전지기도 했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지금 묻히고 있는데 오늘 시장 열어봤을 때도 LG 엔솔도 일단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BM도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빠질 자리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지하실 더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지하실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삼성 SDI도 유상증자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씩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제 글로벌리 대형 계약사와의 계약 체결도 나왔었고 그럼에도 주가가 움직이지는 안 움직이죠. 크게 않았고 그리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ESS 쪽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이제 이 계약 수주 건도 큰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서 고른다면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뭐 일단 여의도 IB 쪽에서도 얘기하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좀 색깔이 틀리다. 그래서 사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양에 대해서 뭐 지금 사력 배터리에 대한 또 양산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LG 엔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1년 전이죠. 테슬라 쪽도 시황이 부진했을 때 ESS 쪽을 시장을 키우면서 매출의 전체적으로 10%대 이상까지 매출을 성장을 시키는 그걸로 어느 정도의 시장의 부진, 이 캐즘을 좀 더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LG 에너지 엔솔도 지금의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ESS 저장 장치거든요. 국내 시장은 사실 아직은 계약기가 아니지만 중국이나 미국은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는 시장이라서 사실 그쪽으로서 LG 엔솔도 그렇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빨리 이런 흐름들을 좀 더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전략들 그 와중에서 2차 전지 쪽을 우리가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좀 더 활용을 이제 할 때다. 이때 ETF 쪽에서 타이거 이제 이 ETF 2차 전지 탑10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형주를 10개를 모아놓은 종목인데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세팅을 하기보다는 ETF 쪽 전략으로 10종목 이제 위험을 조금 분산시키되 그래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전술적인 전략이 ETF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타이거 ETF 10종목 탑10 종목을 모아놓은 ETF 쪽을 또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도 만회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일단 먼저 외국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SK텔레콤, 한국가스공사 같이 이렇게 오히려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담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티웨이항공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TP가 48만 원까지 하향되는 리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룸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자리하고 있는 부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관 쪽에서 SK하이닉스 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먼저 반도체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같이 보면요, 대표님. 오늘 가격이 58,300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192,400원 선 흘러갑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가격 되면 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 이 관점 유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좀 피하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은 저는 58,000원대 부근 사실 6만 원대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는 금방 7만 원이 갈 것처럼 그렇죠. 8만 원. 네. 오늘 TP도 뭐 8만 원대 이제 이상 나오는 TP도 네. 제가 봤는데 이제 화웨이가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죠. SMIC가 내년 가동을 앞둔 이제 5나노 쪽에 공정 양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삼성이 그래도 중국의 이구안신 그다음에 기술의 굵기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면서 일부 먹을거리들을 삼성으로 좀 나눠주는 역할을 한 이제 흐름들인데 이 SMIC 같은 경우에 이런 캐파를 계속해서 늘린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이 캐파에 대한 콩고물을 중국에 대해서 이 수혜를 받을 건지 저는 이게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의 HBM이냐 삼성의 레거시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삼성의 레거시 쪽에 당분간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인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HBM보다는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눌렸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매수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우위로 계속 매수세를 보여줄 것이고 지금에서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제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일부 4조에서 5조 뭐 5조대까지만 나오더라도 영업이익이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이 유동성이 삼성전자에 발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단기간의 고점이었던 6만 원대 초반은 쉽게 돌파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뭐 당연히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항상 뭐 20만 원 밑에서 6만 원 밑에서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과연 오늘이 또 새로운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흐름을 먼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강보합, SK하이닉스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기관 쪽에서도 담아가고 있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지브리 그 사진 바꾸는 거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 봤어요. 사진을 알려주세요. 지브리 예. 스타일로 바꿔주는 게 있더라고요. 지브리. 오픈 AI를 사용하면. 네네네. 근데 그게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아.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바꾸게 되면 트래픽이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올트만 CEO가 그만해라 하면서 이 한정을 두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일단 전력기기에 대한 센티는 늘 여전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센티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주가가 뭐 따라가는 건 아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48만 원까지 TP가 하향 조정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선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변압기를 많이 여쭤보실 때 저는 일단 1분기는 HD 현대일렉 측으로 좀 몰아가자. 만약에 뭐 LS 일렉트릭이나 효성 중공업은 별개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이제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현대일렉트릭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4분기 납기 지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 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며칠만 밀리더라도 이게 4분기에서 1분기로 밀어주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는 4분기에 실적에 대한 일부 쇼크가 있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당연히 1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간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MS에 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 중단 이슈가 너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AMD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AI 수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언급에 따라서 계속 센티가 계속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변압기 쪽에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실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은 크게 이게 이 성장폭은 당연히 유망하지만 네. 당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리쇼어링 흐름에서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쪽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공장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작업을 계속한다면은 당연히 새로운 공장들이 신규로 지어질 거고 그 새로운 신규 공장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배선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최대 수혜주로서 하나를 지금 손꼽자면 그래도 이 전력기기 쪽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리쇼어링 관련 수혜주 쪽으로 지금 많이 부각이 안 됐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부각될 쪽은 전력기기 쪽이고 그 중에서 이제 LS 쪽은 뭐 사실 시효 리스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적은 1분기 실적 포커스 맞춘다면은 단연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30만 원대 주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전저점까지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강력하게 밀렸을 때는 네. 20만 원대 중반까지도 밀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강력한 저항대에 있던 이평선들 저항대는
주가 흐름에서는 위에 포진이 돼 있지만은 저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60주선 지지력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30만 원이 깨질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그 이후 흐름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일단 우상향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HD현대 일렉트로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2.9%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있어서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탈을 좀 했는데 그래도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선은 지키면서 일단 오늘도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0만 원 밑에서는 못 담았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UAM이랑 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소식을 보니까 드론 택시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항 세계 최초 상용화 승인에 대한 기사가 지금 나오게 됐고요. 드론 택시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상업 운영을 허가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사실 베셀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베셀은 또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제조하는 데 있어서 협력사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UAM 드론 관련주들 강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사실 이쪽은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 가장 타격이 클 거다라고 예상했던 섹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돼주지 않은 쪽이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좀 버티고 있고 오늘도 TXR 로보틱스나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아진엑스텍도 1%대, 에브리봇도 강보합 수준에서 일단은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는 움직임 체크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마지막은 조선 준비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선박이랑 선사가 미국에 입항할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엑손모빌 쪽에서는 LNG 벙커링 선박 2척 발주를 실제적으로 취소했다라는 사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 타고 계속해서 조선주가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님 어느 쪽부터 들여다볼까요? 예, 일단은 저는 뭐 드론도 단기간에는 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좀 많아서 지금은 이제 뭐 로봇을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로봇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공매도 우려가 컸던 섹터였거든요. 아무래도 숫자가 잘 뒷받침돼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나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상보다 공정 투입에 대한 그 시계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화가 빨라지고 있죠. 예. 그리고 대량 양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2천만 원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공정에서 제가 투입이 된 상황을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대의 조지아 공장에서는 일부 이제 자율주행 로봇들이 굉장히 활발한 또 이제 공정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사람과 이제 협력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사람이 좀 하기 위험하다거나 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속속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이 현실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또 로봇으로 품질 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단 이 B2B에서 B2C로 전향되는 흐름에서 폭발적인 성장력이 보여질 가능성, 그것이 좀 빨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 TRX 로보틱스가 또다시 14%대 강세입니다. 뭐 신규 상장 종목 치고는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두 가지의 테마가 다 좋은 흐름에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장 직전에 산업용 청소 로봇 출시한 다음에 소방용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은 산불 진화 작업에 있어서 또 이 TRX 로보틱스에 대한 그 강조, 이제 종목에 대한 강조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TRX 로보틱스의 강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다 갖고 있다는 장점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TRX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근데 단기간에 반등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따라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지루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5조까지 싸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휴머노이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본다면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그래도 한 종목을 포함시킨다면은 하이젠 RM. 그래도 사실 이제 이 앞으로의 로봇 움직임을 본다면 조금 더 불규칙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해지는 흐름에 따라서 이 구동축에 대한 개수가 늘어나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두 종목을 핵심으로 탑픽으로 선정을 제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탑픽으로 주신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묻어 있고 네. 하이젠 R&M은 그래도 부품주 중에서는 그래도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네, 그리고 모터 생산 쪽에서는 LG 그러니까요. 쪽을 인수를 해서 그러면 로봇주를 통틀어서 만약에 본다면 부품주랑 대기업이 묻어있는 기업들이랑 구분을 해서 어느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주 안에서? 그래도 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글로벌리하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기술력들이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히려면 대기업의 지분과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와중에서 제가 하이젠 RM을 이제 우리 액추에이터를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일본의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비해서 이 액추에이터 산업에 대해서 격차를 많이 줄이고 내재화를 통해서 지금 이 글로벌리 뭐 테슬라에 진출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그래도 부품 회사 중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중심으로서 종목을 선출하되 하이젠 RM 쪽을 그래도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되는데 네. 그래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금 여력, 네. 삼성의 자금 여력의 지원 그것을 우리가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격차를 줄이려면 자금 투입이 필수입니다. 사실 로봇주에서.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또 성장주기 때문에 여긴 또 지원이 계속 좀 뒷받침 돼줘야 되는 섹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지원이 좀 탄탄하게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선 섹터도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선박 그리고 선사들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 부과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엑손모빌도 실제적으로 중국에 발주했던 그 선박들 2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HD 현대미포가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움직였다면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지 같이 좀 봐주실까요? 네, 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선인데 4분기에 시장 기대치가 일부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지만 이게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일부 수주가 조금 밀리면서 그런 단기적인 그렇지 이연되면서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4분기에 밀린다면 1분기에 좋아질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고점에서 일부가 좀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하면 1분기에 대한 기대감 일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삼성중공업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조선가는 2달 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흐름에서는 중고성가 지수가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는 게 중국의 조선 이제 이 흐름을 팔아서 한국 걸로 좀 대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사에는 이런 선박 수수료가 굉장히 좋은 이제 중고선가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슈로 좀 많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조선주 쪽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하나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네. 하나의 지분 관련돼서 이 하나에너지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주주들이
사실 하나는 껍데기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불식시키는 지분을 지금 증여를 한 10% 정도 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예,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조선방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하나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선방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뭐 주가 랠리 때가 가능성들이 됐다? 일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지분 이제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화 지분 반을 새 아들에게 증여한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사상 최대 그 부족한 현금을 이제 유증으로 메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불식시켜준 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구간에 왔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힘을 내주면서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3% 넘게 빠지면서 PBR 기준으로도 거의 바닥권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세가 시현되고 있긴 합니다. 오후장 들어서 어제 있었던 낙폭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